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교과 교육론 그리고 문학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임용고시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진한이라고 이제 하고요. 이전에 교사 생활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또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때 임용고시 채점도 좀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나왔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당연히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시험 봤을 때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채점의 과정을 이제 제가 3년 정도 이제 채점했는데, 그 채점에 관련된 그런 경험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들도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바탕을 제공하는 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고시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학습 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도구로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뭐 높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어 교육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교육과정 또 이제 학습 도구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중에서도 학습 활동이 중요한 또 도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수능 시험 문제, 예,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 주로 사용하는 이 임용고시 준비한 학생들의 학습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뭐 또 기출 문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어 교육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어떤 총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국어 교사가 될 사람인데 국어 교육론에 관련된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이 총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론 파트에서는 어떤 국어 교육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또 개념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현재의 어떤 그 학문 동향 같은 것도 어떠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살피면서 국어 교육론이라고 한 것이 국어 더하기 교육인데, 그럼 이 국어라고 하는 것도 뭘로 볼 것이냐? 국어를 순수하게 도구로서의 언어로만 본다면 국어 교과는 말 그대로 말을 잘 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어라고 하는 과목 안에는 문법도 들어있고 또 문학도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건 국어라고 하는 그 말이 과연 이 문법이란 말과 문학이란 말도 함의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국어라고 하는 그 이 말 자체가 갖는 의미를 고민해 보면 이 총론에서 고민할 것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그 전에 한 가지 더 보충하면요. 자, 이제 이 임용고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총론 파트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당장 내가 시험을 보는데, 그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나, 지금 여기 나오는 총론 파트에서 수업해야 될 이 부분들이 결국은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총론 파트를 당장 시험과 관련 없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거나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모래 위에다가 성을 쌓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국어교육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교육과정 만든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그분들이 기출문제, 임용고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의 이 네 개의 파트, 수능을 빼고 요걸 빼고 잠깐 빼고 요 네 개의 파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 이 연구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국어교육 총론에 관련된 학습을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거의 뭐 암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교육과정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다. 선택 과목까지 각 파트마다 목표와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의 작은 단위의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거의 이제 암기를 하는 거죠. 흔히 뭐 여러분들 쓰는 표현으로는 한판이라고 하는 거죠. 한판. 한판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의 종이에다가 완전히 이제 작은 글씨 녹여서 한 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이제 암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교육과정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교육과정을 모르고 국어 교사가 된다거나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건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연 교육과정을 이것을 내가 몰라서 과연 그러면 이 문제, 임용고시 문제를 못 푸는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기출 문제를 여러분 열심히 보십시오. 당장 작년 11월에 봤던 그 시험을 봐서 아시다시피 교육과정의 항목들을 몰라서 답안지를 못 쓴다. 반대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면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하위 영역들의 또는 국어과 전체의 목표와 또 뭐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평가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내가 암기하면 임용고시 준비의 절반 정도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교과서 학습활동. 요거는 이제 일종의 그 모의고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되는데요. 예. 당장 내가 총론도 하고 교육과정 공부도 했는데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기출 문제는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긴 시간을 내가 견딜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 되는 거죠.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가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여기 파트로 이제 교과서가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 맞게 단원이 형성이 되고 그 단원에 또 소단원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습 활동이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습 활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해 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교과서 학습 활동도 요즘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
보면은 자, 교과서 학습 활동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학습자가 요 단원을 읽고 또는 이 단원을 학습한 이후에 그것을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 학생이 뭐 창의적이라든지 또는 적용을 해서 확장을 해서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인데, 그런데 임용고시 문제들은 다 어떻게 납니까? 학습자가 뭐 어떻게 하느냐, 학습자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자의 수업자라고 하는 말 좀 어색하지만 수업자의 행위를 물어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활동을 구성하고 그 학습활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임용고시 시험이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활동을 자칫 오해하시면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거든요. 난 수업을 하는 주체로서의 계획 또는 주체로서의 평가, 주체로서의 학습 또는 수업 방식,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 활동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어떤 것보다 뭐 정교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또 한 가지, 자, 교과서 학습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자, 저도 이제 7차 교육과정에 문학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지 않지만, 예. 자, 근데 제가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한번 경험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만들 때 보통 이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들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만의 특징은 무엇을 할 것이냐,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데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를 맡았으니까 파트마다 이제 제재를 골라오고 그 제재를 바탕으로 해서, 물론 당연히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국어 교과서에 들어갈 만한 제재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재를 이제 모으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자, 회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단원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문학 교과서를 만들었는데요. 자, 1단원에는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이제 그걸 맡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문학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론적인 그 글을 한 2페이지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 문학 중에서 고전에 해당할 만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만들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작품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왜냐하면 이건 좀 너무 좀 지엽적인 것 같다. 이건 너무 또 흔한 것 같다.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시간을 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과서가 완성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이제 심사를 2달이나 3달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만들어야죠. 교과서를 만들 때 한 꼭지, 한 단을 만들 때 제재와 학습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일단 제재부터 쫙 만들어냅니다.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학습 활동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제재와 학습 활동을 병행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교과서를 만들 때 사실 거의 2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이제 교과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이게 내가 제재를 선정하고 또 제재를 이제 뭐 텍스트를 정보를 완성하고 한 다음에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일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교과서를 준비하는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 이 학습 활동이 그렇게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활동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 제재에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그 제재를 보고 그 사람이 학습 활동을 구성했을 때와 이걸 또 필자로서의 학습 활동을 구성했던 것을 비교한다면 얼마나 일치할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모든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들은 이거와 또 다르게 또 여기는 그래도 어쨌거나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예, 사고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니까 임용고시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또 객관식이기 때문에 현재 서답형이라든지 서술형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제 복이 나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복이 나오는 문제, 그렇죠? 예. 이 복이 나오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공부를 하면 나름대로 기출 문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능 기출 문제야말로, 예, 교육 과정을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반영 많이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수능 기출 문제는 이 교육 과정에 철저히 입각해서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기출 문제의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여기 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예, 교육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학습 활동보다 훨씬 더, 예, 기출 문제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작년에 본 시험의 경우는 화법이라든지 작문이라든지 또는 읽기의 경우는 대체로 평이했다. 그렇지만 또 문법도 좀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이제 문학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매년 약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자, 기출 문제의 경우에,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그렇죠? 예.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다음 해에, 예를 들면 2020학년도, 여기에 어떤 그 전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예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과연 작년에 봤던 시험이 이제 올해 11월 달 보시겠죠. 예. 2020학년도에 어떤 그 임용고시 시험 문제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 또 그걸 바탕으로 하면 얼마나 이때에 내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고민해야지 기출문제 분석에 의미가 있는 거죠. 분석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적어도, 예, 요 앞에 2019학년도에 요 문제가 2020학년도는 단 한 문제도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난 한 문제도 안 나오겠죠. 예. 그럼 2018년도 거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 2년 텀을 가지고 있는 그 시험 출제하는 분들이 이거 고려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게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저 앞에 2000년도 이런 걸 또 공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너무 경향이 달라졌고 학문의 어떤 배경 또는 교육과정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예, 저쪽은 또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출제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출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하셔야 되지, 분석을 열심히 하는 것은 공부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학습 도구에 대해서 쭉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총론이라든지 교육과정, 또 교과서 학습활동, 또 기출문제, 또 수능 기출문제,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이제 이건 도구예요, 도구. 예. 이건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 예. 예, 수험생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이제 활용해서
더 확장된 수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체로 임용고시 학습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렇죠?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예.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자, 그다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어떤 내적 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내적 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당연히 사고력입니다. 자, 뭐 수능 기출 문제가 사고력 테스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출제되는 것인데요. 근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것은 이제 자,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자, 수업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죠. 그렇죠? 예. 또는 이제 이러저러한 어떤 이론적인 사실들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저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습을 할 때 수업 시간에 강사가 제공했던 것들을 그냥 암기하는 것과, 그쵸? 예, 암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과연 내가 공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강사가 또는 뭐 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냥 금과 옥조로 여기서 바로 그냥 이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오늘 문학의 본질에 대해 수업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문학의 본질에 대한 수업을 받았는데 그 선생의 수업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보편적인 것인지 아닌지 또 내가 이전에 들었던 것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암기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임용고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자,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왜 극소수만이 합격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공부에 머리가 특별히 좋은 학생 그렇게 제가 볼 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뭐 학습의 양도 비슷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웬만한 강의들은 또 들을 테고 또 스스로 학습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구는 합격을 하고 누구는 합격하지 못하는가? 이제 그것에서 그것을 결정해준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사고력이죠, 사고력.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맹목적으로 그냥 막 암기하는 학생들은 사실 임용고시를 아무리 준비해도 사실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내가 암기한 것이 바로 나오나요? A형에서는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요. 문법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B형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레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또 거기 나온 조건에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쓰는 거예요. 각 답안지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어떤 것들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냥 이해할 것을 이해한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예. 정리하는 능력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죠? 예, 제공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체계화할 수 있느냐, 이전 수업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뭐 체계화할 수 있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관련된 생각들을 또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만, 뭐 이건 사고력과 연결되는 거기도 하겠죠. 예.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부는 홍수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 받는 자료도 있겠지만 서브로 제공되는 자료들도 있고 또 이 노량진에서 떠돌아다니는 자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들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소화력, 또 정보를 체계화하는 능력, 또 그걸 적용해서 또 확장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뭐 비슷한 말이지만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료 해석 능력이죠. 자, 이것도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내게 주어진 자료들을 이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과연 이것이 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갖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고시의 어떤 고수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고시 체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쪽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제 제일 바탕이 되는 것이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바탕이 돼서 교육까지 나오고 다시 교과서가 나오면서 교과서 학습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단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단계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전체적인 것에서 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고 문제는 이제 크게 듣기와 말하기, 그다음에 읽기, 그다음에 쓰기, 문법, 문학,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여기 4개 또는 3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를 따로 묶고요. 여기 각각 이제 하나씩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듣기나 말하기나 읽기나 쓰기의 경우는 A형이든 B형이든 간에 상관없이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기본적 개념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자, 작년에 기출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면 A형의 경우는 그냥 단어 하나, 뭐 문장 하나 정도만 있으면 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임용고시 수업을 들어도 1년 동안 수업 들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본 개념들이 바탕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건 A, B 똑같아요. 그래서 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파트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여기 틀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답안 봤을 때 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올해 처음 이제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지만 1년 동안 그냥 수업만 따라와도 여기는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문법의 경우인데요. 자, 문법의 경우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이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에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수준을 보면요. 중세국어 문법의 경우도 현대어 풀이를 안 줄 뿐이지 그 제공되는 자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난해하거나 전혀 뭐 이해 못할 것들이 제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문법 수업을 보통 따로 듣지 않습니까? 따로 들어서 내 것을 만들지만 문법이 어려워서 또는 그것 때문에 임용고시를 볼 때 큰 지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저는 이제 문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학이 이제 오히려 가장 좀 고민되는 건데, 이건 완전 이제 독해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은 한정돼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 문법의 경우도 예, 음음부터 시작해서 담화에 이르기까지 한 파트씩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5개, 크게 보면 5개고 작게 보면 4개의 파트의 경우는 거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범위가 학습 범위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학습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는. 그런데 문학은 사실 범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범위가 없죠. 출제하시는 교수분들이 선정하는 작품이 출제되는 것이니까. 물론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고려하겠지만 거기 것들에 대해서는 출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저 교과서 학습 활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제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제재 학습을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재 학습을 해야 학습 활동이 가능하니까 제재 학습과 학습 활동 다 했다. 그렇다면 교과서를 벗어나야 되겠죠. 자, 교과서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수능 기출문제에 나왔던 작품들도 가능하면 벗어나야 되겠죠. 저것도 다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출제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뭐냐면요. 내가 이번에 이런 작품을 골라서 출제했는데 이것이 뭐 어떤 모의고사에 나왔다든지 뭐 수능 기출문제에 나왔다든지 또는 뭐 전국 단위에 보는 그런 연합고사에 나왔다든지 또는 이전에 임용고시에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출제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수능 예를 먼저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임용고시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위원들이 자, 보통 수능 시험이 11월 셋째 주 보니까 그러면 10월 중순쯤에 출제위원들이 이제 합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콘도를 빌려가지고 합숙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출제를 했어요. 출제를 보통 보면 이제 11월 17일 날 본다고 하면은 출제 완료는 10일쯤에 최소한 10일 이전에 완료가 돼야. 왜냐하면 인쇄 과정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출제를 하고 나서 출제를 하는 단계죠. 제재를 선정하는 단계쯤에 와서 뭘 하냐면 대형 입시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대형 입시 학원에 가면 올해 뭐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는 작품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 그것들을 수집해 가서 이 학원에서는 수험생이 몇천 명인데 이런 작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걸 출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만약 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학원은 광고거리 생기는 거죠. 아, 우리 학원에서 이걸 예측했는데 나왔다. 예.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적어도 거기서 나오는 소문들은 예, 출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임용고시 출제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물론 임용고시는 수능만큼이나 그렇게 큰 시간을 가지고 출제한다거나 또는 완전 뭐 폐쇄되는 그런 공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출제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내가 출제한 작품들이 예상이 되었다거나 또는 이미 뭐 모의고사를 어느 남부고시학원에서 본 모의고사에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그분들 역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이 노량진에서 현재 돌고 있는 그런 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또는 예상하고 있는 작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형 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문항에서 어떤 제재가 나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어느 범위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느 범위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공부하기에 따라서는 무한대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전문학부터 시작해서 한 80년대까지 또는 90년대까지라고 한정하더라도 이 제재의 범위는 너무너무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독해력을 이제 완전히 물어보는 거죠. 이건 A형, B형 다 똑같습니다. 공이 이제 얼마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감상이라고 하는 거죠. 감상, 그렇죠? 또는 이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와 감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해와 감상만 가지고는 답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제가 독해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예. 그러니까 이 이해와 감상의 범위가 완전 독해를 해야 된다. 독해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지만이 문학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꼼꼼히 읽어서 독해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도달해야지만이 출제할 시험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고 문제의 크게 5개 파트를 이제 보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평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법은 출제하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난이도가 아주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은 뭐 어렵게 나오건 쉽게 나오건 상관없이 얼마나 내가 작품을 꼼꼼하게 독해할 수 있느냐.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 내가 예상했던 예상 작품이 나오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작품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의 소문까지 다 파악을 하는데 과연 내가 들은 수업에서 예상하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 그러면 예상 작품이 아는 작품이 나왔어요. 예. 작품 A가 나왔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자, 단시간에, 그쵸? 한 10분 정도 안쪽에서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작품 A를 분석할 때, 그럼 어떻게 내가 순간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독해를.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독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한국 문학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그렇죠? 이만 가정해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양은 뭐 한 절반도 채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학습을 한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꼼꼼하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꼼꼼하게 독해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이 나왔다. 예.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예. 자, 여기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내가 안 본 건 아니지만 들어는 봤고 본 적은 있지만 짧은 시간에 읽어내고 꼼꼼하게 이해를 해서 답안지를 구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말 작년 시험 문제에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지만 아주 꼼꼼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기 나왔을 때, 그래서 작품을 A부터 쭉 이어서 나가는 그런 독해를 하는 학습은 문학 공부의 30%만 해야 되는 거죠. 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작품을 읽는 원리죠, 원리. 예.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원리를 익혀야 돼요. 이 부분 파트에 학습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70% 이상 학습을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그럼 원리는 도대체 뭐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후보군에 해당할 수 있는 뭐 A 방법, B 방법, 뭐 C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중에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뭐 시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소설에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리를 학습을 해내야 내가 학습하지 않거나 또는 스쳐 지나갔던 작품이 나오더라도 대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이 문학은 적어도 답안지를 작성할 때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제대로 내가 실력 발휘를 못할 가능성이 큰 파트가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임용고시 관련돼서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이제 문학 파트부터 한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문학 및 소설의 기원 이렇게 되어 있는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가장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인데,
자, 오늘은 이제 문학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은 인간이 출현할 때부터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고전 시대의 문학과 또 현대 시대 문학의 어떤 큰 흐름도 다르고, 또 그리고 뭐 학자마다 어떻게 어떤 문학사의 시간도 각 학자마다 다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문학의 기원을 한번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건 문학의 본질인데요. 자, 먼저 이제 문학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기원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문학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화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개인적으로 읊조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신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서사시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예. 서사시 단계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로망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는, 여러분 잘 이제 들어보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소설이라고 이제 봅시다. 자, 근데 왜 문학의 본질을 말하는데 왜 소설만 얘기하고 있느냐? 예. 일단 요 소설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화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단군 신화의 주인공? 단군 신이죠, 신. 예, 신이 주인공입니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서사시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동명왕편 그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때 주인공은 영웅. 그 다음에 로망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전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전 소설에 이제 완전한 의미의 소설이라기보다는 로망스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원탁의 기사라든지 뭐 그런 서양의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대체로 보면은 뭐 어떤 귀족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는 없지만 기사, 나이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소설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사 장르의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주인공의 신분이 점점점 하락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인공이 신에서 영웅을 거쳐서 또 귀족을 거쳐서 평범한 사람에 이르는 과정이 서사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자, 신의 이야기라든지 영웅의 이야기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기 신화와 서사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풀어가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우리와 직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더 이제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 됐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닐까, 여러분? 예, 이것은 바로 사실주의라든지 또는 개연성이라든지 개연성이라든지 또는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보면,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이거 단군신화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단군신화라고 하나 적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그 동명왕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규보가 쓴.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생규장전의 주인공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는 뭐 여기 추유 부백정지에 나오는 고조선의 공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해당돼. 또는 뭐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설에 해당하는 것, 뭐 현대 소설 아무거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서사 영역에서의 큰 흐름을 보면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개해서 이 단계에 도달하였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시도 똑같죠, 그렇죠?
예,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이제 기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문학을 생각하기 위해서 서사와 또 시가를 비교하는 시간을 서사와 시가의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제가 드린 표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단 시인이죠, 그렇죠? 시인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자신의 문제, 인간의 문제, 또 세계에 대한 생각들을 기본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시인 자신이라든지 또는 시인을 벗어난 인간이라든지 또는 그런 인간들이 살아서 만들어지는 세계,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들은 그냥 이것들을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형상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형상화 방법으로 가장 크게 쓰는 것이 정서와 태도예요. 정서와 태도죠. 내가 본 나 자신과 나 아닌 인간과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느꼈던 나의 어떤 안타까움이라든지 절망감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환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담아서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물러날 것이냐, 아니면 체념할 것이냐, 아니면 저항할 것이냐 하는 정서 태도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은 바로 방법을 통해서 목적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읽고 나면 그래 맞아. 저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연민의 마음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 능력이야 라고 이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 상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했으니까 제목에서부터 이미 이 시인의 목적은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제목 안에서 시인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는 가지 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문학은 약자의 것이다. 약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었던 어떠한 시나 어떠한 소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돈이 많은 부자이거나 또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있나요? 자, 적어도 우리가 떠올린 작품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시의 중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그 임고 문제 보면은 자, 난소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난쟁이 가족들 다 약한 사람들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죠? 예. 또 윤공광의 나비라고 하는 작품도 떠올려 보시면 이제 나이 많아서 쇠락해가는 그런 춤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도 기본적으로 약자를 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서에서 아까 이제 제가 말을 했던 것 중에 환이라든지 어떤 기쁨이라든지 기쁨,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서로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요. 자, 이생규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자체는 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지만 아버지에서 강제로 떼어져야 됐고, 그렇죠? 어렵게 결혼했지만 바로 또 전쟁이 나서 또 이 여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예. 다시 그 여인이 염라대왕의 도움으로 환생을 해서 3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는 저승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계층이 어떠하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받는 자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작품에도 제목 안에 들어있는 이 상한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가, 예, 영혼은 영혼인데 뭔가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한 영혼을 이제 예를 든 것이 갈대죠. 그렇죠. 갈대. 갈대와 그다음 부평초 잎인데, 이 두 존재가 이제 상한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걸 대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이제 인간이라든지 이쪽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결국은 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니까. 이건 시의 본질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뿌리가 깊으면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고 새순이 돋을 수도 있다. 또 뿌리 없는 부평초 잎도 물만 고이면 그럼 얘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갈대 상한 영혼을 가진 존재들도 꽃을 피울 수 있거나 새순을 돋을 수는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뭐 맞는 얘기죠, 그렇죠? 희망 가지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자, 이 고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래 너네들도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자, 너네들은 기본적으로 상한 영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그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사람들의 입장, 자, 제3자라고 봅시다. 제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 뭐라 합니까? 힘내. 라든지, 괜찮을 거야. 좀 견디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민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적 화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맞서자. 네, 맞서자. 고통을 잠시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청산별곡에 등장하는 화자가 청산에 가서 만족 못해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가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엔 술을 마시는 것으로 잠시 고통을 잊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술이 깨고 나면 그 고통은 여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통은 피하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통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대응적인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서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맞설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맞설 때 뿌리 깊은 벌판에 깊은 벌판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고통이 없는 곳이죠. 고통이 없는 그런 곳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잠시 그냥 눌러두고 또는 고통을 잠시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서야지만이 뿌리 깊은 벌판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 시적 화자는 기본적으로 사회 약자인 사람들에게 그냥 연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고통에 맞서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맞설 때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시인이 또는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사에 대한 거예요. 자, 서사역력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서사역력은 자, 그 표를 보시면요. 자, 작가가 느끼고 깨달은 자신과 자, 서사의 대상은
네, 비슷합니다. 조금 이 서술자 그죠? 예, 서술자가 대상을 이제 바라본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여기 표를 보시면요. 예. 자신과 또 인간과 자, 저도 세 개라고 말씀드렸죠? 예. 세계는 세계인데 어떤 부정적인 세계입니다. 예. 부정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예.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자, 소설은 소설의 본질을 말할 때 가장 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갈등이죠. 갈등. 예, 소설은 시는 갈등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소설은 적어도 갈등이 없이는 전개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등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세계가 나와야죠. 이런 세계가 없는데 갈등이 벌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거 생길 리는 없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 시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요거는 자 서술자를 내세우는데 그 서술자를 문제적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적 인물을 이제 라는 말을 씁니다. 저기 그냥 화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화자라고 하면 되지만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문제적 인물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 문제적 인물은 문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 그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 또는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인물이 문제적 인물입니다. 이 문제적 인물이 자, 이 사람들 반드시 여기에 부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사는 전개가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야지만이 다시 말씀드린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당연히 이제 방법이라고 측면에서 보면은 저기는 이제 정서와 태도라고 말씀드렸지만 문제적 인물이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갖는 어떤 심리라든지 태도죠. 심리라든지 태도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저항을 한다거나 그렇죠? 예. 저항을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 체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부정적 수용을 한다거나 또는 아예 거기에 편승해 버리는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목적은 뭐냐? 목적은 좀 지워보겠습니다. 이쪽은 자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보면은 저쪽 공감을 유도하는 걸 말씀드렸죠. 당연히 여기도 공감은 들어갑니다. 그래 난서공을 읽고 나서 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맞지만 거기 더해서 자 거기 표를 보시면요, 과연 이제 이 시대와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 현실에 대한 어떤 각성을 촉구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거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공감을 하면 끝이지만 소설을 읽고 나서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만한 사회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청준의 최인훈의 광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광장의 작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장. 자, 여기 주인공이 이제 누굽니까, 여러분? 문제적 인물을 합시다. 문제적 인물은 당연히 이명준 되겠죠? 이명준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자, 이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떠죠? 자, 상황을 한번 보시면 상황은 남과 북의 대립, 이도리 대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것이 이제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자, 이 이명준은 처음에는 어디 살았습니까? 남한에 살았죠. 자, 근데 남한에 살았는데 남한에 살고 있다가 우연히 갑자기 그 폭력을 당하죠.
이유 없이 아버지가 북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버리고 북한으로 가죠. 북한에 가서 기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어느 날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들을 르포 형식으로 신문에 실게 되면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공산당이 추구하는 그런 토지 정책에 관련된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자비판대에 서게 되고 결국 거기서 이제 또 한 번의 보이지 않는 폭력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마침 또 그 상황에서 6.25가 터지게 되고, 6.25가 터졌을 때 북한군으로 이제 참전하게 된 이명준이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가 이제 선택한 것은 어디입니까? 남도 북도 아니고, 일종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결국 이 문제적 인물이 이 문제적 상황에 놓였다가 그가 그 문제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제3국으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 소설 읽고 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래 이명준이라는 사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살만한 사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소설 언제 나왔습니까, 여러분? 4.19가 터지고 얼마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건 몇 년 흘렸어요, 여러분. 뭐 거의 6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지금 대립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갈라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단적으로 군사비 절반만 줄인다면 청년들의 실업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은 고통받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서사와 시가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이제 2페이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2페이지 보면 이제 이 수험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잠깐 해보고 좀 쉬었다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소설을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시간은 사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설은 기본적으로 뭐 2,600자 이상의 이제 지문을 잘라서 제공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이 빠른 시간에 읽어내는 것이죠. 빠른 시간에 읽어내고 그걸 소화해서 답안 요구하는 대로 답을 쓰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설을 비롯한 작품을 읽을 때 목표점이 어디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지워진 거죠. 독해력이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시의 한 구절 한 구절까지, 그다음에 소설의 한 줄 한 줄의 그 의미까지 철저하게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가 느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익숙해져야지 기본적으로 점점 더 속도가 늘어날 수 있게 되고, 그것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함께 향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요. 자, 그 3번 목표 도달의 방법 보시면 소설 공부의 목표를 바르게 알고 정확한 독해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 그 독해 방법의 중심은 소설 지문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읽고, 그리고 말 언행과 표현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읽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거기까지 나가야지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읽어내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